자, 이걸 한번 파헤쳐 볼까요? 현대 사회의 가장 예민한 신경을 정통으로 건드린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지금 이 대화에 함께하고 있는 당신도 아마 스마트폰에 그 수면 패턴 분석하는 앱이나 하루 칼로리 계산하는 어플 하나쯤은 깔려 있을 겁니다. 업무 생산성 타이머 같은 것도 흔하죠. 그렇죠. 우리는 삶을 어떻게든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강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극도의 통제와 강박을 내려놓고 철저한 수용 그리고 초연함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이 작동한다고 말합니다. 네, 통제를 포기할 때 비로소 모든 게 시작된다는 아주 역설적인 철학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탐구 미션은 바로 이 지점을 파헤쳐보는 겁니다. 끝없는 자기계발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서 이 내려놓음이 어떻게 포기가 아닌 진정한 자유로 이어지는지 그 지도를 그려볼 생각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 통제력이라고 부르는 것을 해체해보는 작업은 지금 같은 정보 과잉 시대에 정말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매일 쏟아지는 최적화 팁, 성공의 법칙들, 이런 게 우리한테 삶을 무슨 엑셀 스프레드시트처럼 관리하라고 요구하잖아요. 맞아요. 내 감정조차도 수치화하려고 하죠. 네, 도스토옙스키의 텍스트가 19세기에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가장 현대적인 해독제로 읽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가 인간 내면의 가장 어두운 두려움 그리고 통제 욕구의 본질을 마치 실험실의 쥐를 해부하듯이 정확하게 분석해냈거든요. 통제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워치가 간밤의 렘 수면 비율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수치에 따라서 오늘 내 컨디션을 결정해버리죠. 맞습니다. 결정해버려요. 감정조차도 통제의 대상이 되잖아요. 막 불안하면 명상 앱을 켜서 딱 10분 만에 평온함을 달성하려고 하고요. 평온함을 달성한다. 참 모순적인 표현인데 우리가 진짜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수치를 꽉 쥐고 있으면 내면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통제를 통해서 얻으려는 건 성취감이 아니라 사실은 그 두려움에 대한 방어 기제죠. 맞아요. 거대한 두려움. 내가 실패하거나 세상의 속도에서 밀려나서 잊혀질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 그 두려움이라는 핵심을 아주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 하라고 요구하잖아요. 노력을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거라는 공포심을 계속 주입합니다. 사회학이나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적 자본주의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감정적 자본주의요? 네, 과거에는 노동력이나 시간만이 자본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긍정적인 감정, 마음의 평화, 심지어 영적인 깨달음마저도 성과 지표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화를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쟁취하려고. 맞습니다. 성취하려고 고군분투하는 거죠. 평화를 성취해야 할 또 다른 목표로 만든다는 표현이 굉장히 날카롭네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 당신은 스스로를 더 착취하고 바쁘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삶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물을 손에 꽉 쥐려는 것과 같아서 주먹을 세게 줄수록 손가락 사이로 모든 게 빠져나가 버리죠. 빠져나가는 역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통제 환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깨닫는 데는 사실 적당한 실패나 약간의 좌절로는 부족할지도 몰라요. 도스토옙스키의 경우 이 환상을 깨부수기 위해 말 그대로 사형대 앞에 서야 했으니까요. 1849년에 그 유명한 모의총사령 사건을 빼놓고는 이 철학을 온전히 논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살아났다는 결과보다 그 죽음의 문턱에서 도스토옙스키의 의식이 어떻게 변형되었는지를 들여다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당시 그는 1입의 나이도 채 되지 않았었죠. 네, 야망 넘치고 지식인 사회에서 인정받기를 갈망하던 젊은 작가였습니다. 그가 세상을 통제하고 자신의 재능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애고가 극에 달해 있던 시기였어요. 그 당시의 디테일들을 상상해보면 정말 숨이 막힙니다. 반체제 혐의로 끌려가서 영아의 추위 속에 사형대 앞에 섰을 때의 그 감각들 말이죠. 눈은 부드럽게 내려서 부치 밑에 진흙 속으로 녹아들고 있고 죄수들을 향해 하얀 수의가 입혀집니다. 시각적인 충격이 엄청났겠죠? 두 눈은 천으로 가려지고 손은 묶인 채 기둥에 세워집니다. 군인이 사격 신호로 하얀 천을 들어 올리고 소총이 일제히 장전되는 찰칵하는 서늘한 금소금이 광장에 울려 퍼집니다. 자신의 심장박동 소리와 그 총기 장전 소리가 겹쳐지는 그 짧은 몇 분의 시간. 기존의 자아가 완전히 붕괴되는 과정이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재미있는 건 그 절대적인 무의 순간에 그를 사로잡은 것이 대단한 철학적 진리나 자기가 남겨둔 위대한 원고에 대한 미련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총구가 자신을 향하고 있는 찰나에 그는 멀리 보이는 교회 돔지붕 위로 부서지는 아침 햇살의 반짝임, 그동안 무심코 넘겼던 빵의 구수한 맛, 그리고 별 의미 없이 흘려보냈던 시간들에 대한 지독한 갈망에 압도당했습니다. 평소에는 자신이 통제해야 한다고 믿었던 거창한 미래 야망, 이런 건 다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가장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현재만이 남은 거군요. 네, 그 경험이 소설 백지의 미시킨 공작 캐릭터를 통해 소름 끼칠 정도로 생생하게 묘사되잖아요. 사형 집행 직전의 그 5분, 똑딱거리는 1초의 시간이 영원으로 늘어나고 단 한 번의 숨결이 무한한 가치를 지니는 경이로운 상태. 우리는 평소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안달하지만 사실 그 모든 헛된 노력으로 진짜 살아 숨쉬는 현재라는 시간을 죽이고 있다는 걸 그는 총구를 마주한 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사르뉴의 잔인한 장난으로 방화쇠가 당겨지기 직전 사형이 취소되었을 때 그는 단순히 목숨을 건진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납니다. 맞아요. 그 시점에서 도스토옙스키의 세계관은 극적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맞이해요. 그는 내 뜻대로 삶의 궤적을 그릴 수 있다는 통제감이 완벽한 환상에 불과함을 철저히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주의 압도적인 흐름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항복만이 삶의 유일한 진실임을 받아들이죠. 여기서 항복이라는 단어를 패배주의로 오해하면 안 되겠죠. 절대 아닙니다. 자의식과 총재 욕구로 뭉쳐진 낡은 에고의 죽음이며 이를 통해 그는 영원을 직접 목격한 사람처럼 인간의 심연을 파헤치는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도달한 이 상태, 영상 소스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초연함이라는 단어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초연하다고 하면 막 세상만사다 귀찮고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는 차가운 무관심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네, 많이들 혼동하시죠. 하지만 제가 출처의 내용과 그의 문학을 통해 이해한 바에 따르면 이 둘은 겉모습만 비슷할 뿐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상태더군요. 그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이 철학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무관심은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감정의 스위치를 아예 꺼버리는 마취제와 같아요. 외부의 충격을 통제할 수 없으니 아예 내면의 감각을 통제해서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는 방어기제죠. 무관심은 사람을 파괴하고 마비시키는 거네요. 반면 도스토옙스키가 말하는 초연함은 우리를 진정으로 깨어나게 하는 각성제입니다. 무언가를 소유하려 하거나 내 뜻대로 조종하려는 집착 없이 대상 그 자체를 순수하게 경험하고 사랑하는 상태입니다. 대상을 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을 때 비로소 대상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과 같은 이치군요. 정확합니다. 소유하려는 두려움 없이 순수하게 경험한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이성과 논리를 내세워서 어떻게든 상황을 장악하고 싶어 하잖아요. 도스토옙스키의 또 다른 걸작 지하생활자의 수기를 보면 이런 인간의 모순이 극대화되어 나타납니다. 그 소설의 화자가 아주 흥미롭죠. 네, 그 화자는 누군가 완벽하게 계산된 고통도 없고 모든 것이 이성적으로 돌아가는 유토피아인 수정궁을 지어준다고 해도 자신은 기어코 그 완벽함을 부수고 고통스러운 자유를 택할 거라고 선언합니다. 논리적으로 2 더하기 2는 4라는 사실조차 혐오하죠. 그 지하생활자의 심리가 바로 현대인의 은밀한 내면을 정확히 비추는 거울입니다. 겉으로는 안락함과 평화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인간이 가장 깊은 곳에서 갈망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와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2 더하기 2가 4라는 건 완벽한 진리지만 거기엔 인간의 자유의지가 개입할 틈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를 망치면서까지 반항하고 억지로 고통을 자초한 뒤에 그것을 견뎌내는 자신에게 규율이니 강인함이니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통제권을 놓치고 불확실성이라는 우주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을 너무나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차라리 통제 가능한 불행과 고통을 정체성으로 삼아버리는 에고의 발악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지금 이걸 듣고 계시는 나르신도 나만의 루틴이라며 빽빽하게 일정을 짜놓고 조금이라도 거기서 어긋나면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나요? 그것도 결국은 이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된 거였네요. 여기서 심리학의 몰입 개념을 연결해보면 이야기가 아주 재밌어집니다. 몰입 상태, 플로우 스테이트 말씀이시죠? 네, 문제 해결에 엄청나게 집착할 때는 뇌가 꽉 막힌 것처럼 아무 답도 안 나오다가 모르겠다 하고 포기하고 산책을 하거나 샤워기 밑에 설 때 갑자기 유레카를 외치며 해결책이 떠오르잖아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려고 하거나 잘 보이려고 쥐어짤 때는 관계가 더 꼬이죠. 맞아요. 그런데 마음을 비우고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오히려 상대방이 편안함을 느끼고 다가옵니다. 그 유레카의 순간 혹은 관계가 부드럽게 풀리는 순간이 바로 마법이 아니라 우주와의 정렬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내가 억지로 물살의 방향을 바꾸려던 투쟁을 멈추었을 때 강물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나를 목적지로 이끌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무언가를 쟁취해야만 한다는 절박함은 시야를 극도로 좁게 만들지만 결과에 대한 초연함을 유지하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주변의 수많은 변수와 가능성들이 한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군요. 억지로 강물을 밀어내지 않고 흐름에 몸을 맡긴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하지만 도스토옙스키의 생애를 보면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과정이 결코 평화로운 요가 매트 위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모의 총사령 이후 그가 보내진 곳은 지옥이나 다름없는 시베리아 수용소였죠. 혹독한 추위, 발목을 옥죄는 사슬, 살점을 파고드는 동상. 그 끔찍한 환경 속에서 그는 단순히 운명을 체념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영적인 정화의 과정으로 승화시킵니다. 시베리아의 툰드라에서 도스토옙스키가 겪은 고통은 그저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심리학적 한계를 넘어선 실존적이고 영적인 실험실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세상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정신을 놓아버립니다. 하지만 그는 고통을 자신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형벌로 보지 않고 낡은 자아를 불태워버리고 본질만 남기는 정화로 받아들였죠. 네, 이런 통찰이 가장 깊게 배어있는 작품이 바로 죄와 벌입니다. 주인공 라스콜니코프가 살인을 저지른 후 끊임없이 자신의 행동을 논리와 이성으로 정당화하려고 하죠. 머릿속으로 거대한 성벽을 쌓고 어떻게든 상황을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이성의 성벽 안에서 그는 극도의 신경쇠약에 시달리며 서서히 미쳐갑니다. 그가 구원받는 시점은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었을 때가 아니죠. 소니아라는 인물을 통해 자신의 죄를 온전히 시인하고 시베리아로 떠나 형벌, 즉 의식적인 고통을 자발적으로 수용했을 때입니다. 바로 그 의식적인 고통이라는 키워드가 도스토옙스키 철학의 정점입니다. 현대인들은 진통제를 먹거나 스마트폰의 자극적인 영상으로 고통과 불편함을 어떻게든 마취시키려고만 합니다. 고통은 생명의 반대말이자 무조건 피해야 할 악이라고 규정해버리죠. 라스콜니코프의 변화에서 보듯 고통의 이유를 묻지 않고 온전히 그것을 직면하며 통과해낼 때 고통은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생명의 증거가 됩니다. 거대한 압박석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그 갈라진 돌틈 사이에서 아름다운 금맥이 형성되듯 말입니다. 갈라진 돌 사이로 흐르는 금맥이라는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출처 영상에서도 이 철학을 관통하는 세 개의 강력한 인용구가 등장합니다. 당신도 이 문장들을 들으면 일상에서 느끼던 묘한 불편함의 실체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는 고통은 의식의 기원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앞서 우리가 나눈 라스콜리코프의 서사가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완벽하게 통제된 환경에 있을 때 우리의 의식은 사실 잠들어 있습니다. 자동 조종 장치로 살아가는 셈이죠. 하지만 삶이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틀어지고 고통이 찾아와 우리를 강하게 뒤흔들 때 우리는 비로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실존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고통이 자아의 껍질을 깨부수고 진정한 내면에 눈을 뜨게 만드는 방아쇠 역할을 한다는 아주 깊은 통찰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인용구입니다.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은 병이다. 진짜 끔찍한 질병이다. 이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스마트워치와 앱으로 모든 것을 측정하는 현대사회에 대한 완벽한 진단서 아닙니까? 매 순간 내 기분이 어떤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효율적인지를 끊임없이 스캐닝하는 과잉의식이 도리어 우리를 마비시키고 있다는 뜻이죠. 무언가를 자연스럽게 수행할 때 우리는 자신이 그것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립니다. 춤을 출 때 스텝 하나하나를 머리로 계산하면 스텝이 꼬이는 것과 마찬가지군요. 네, 모든 것을 이성과 의식의 통제 아래 두려는 강박은 우리를 생동감 넘치는 삶의 현장에서 관찰석으로 끌어내립니다. 스스로를 끊임없이 분석하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리니 정작 삶을 살아갈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게 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장도 정말 날카롭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불행을 세는 것만 좋아하고 행복은 계산하지 않는다. 현대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손실 회피나 뇌과학의 부정성 편향을 19세기 소설가가 문학적으로 완벽하게 꿰뚫어 본 느낌입니다. 우리는 통제력을 잃을까 봐 늘 경계의 대세를 갖추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당신의 삶에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있는지 잠재적인 위협을 탐지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죠. 내게 없는 것, 내가 통제하지 못한 불행의 목록은 꼼꼼하게 작성하면서 지금 이 순간 아무 문제 없이 평온하게 주어져 있는 행복이나 일상의 기적들은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며 장부에 기록조차 하지 않습니다. 불행의 회계사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찌르는 뼈아픈 문장입니다. 자, 이제 흩어진 정보와 관점들을 한데 모아서 결론을 도출해 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지식의 조각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변수를 계산하고 통제하여 하나의 완벽한 그림을 완성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훈령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도스토옙스키가 사형대에서 목격하고 시베리아의 눈보라 속에서 깨달은 진실은 다릅니다. 삶을 억지로 하나로 묶어 완벽하게 만들려는 그 치열한 통제의 노력은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삶을 경험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가장 큰 방해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주는 내가 얼마나 꽉 쥐고 버티느냐에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흐름에 내가 얼마나 유연하게 협력하느냐에 보상합니다. 무관심의 미학, 초연함이라는 것은 세상을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가 포기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내 에고가 요구하는 이렇게 흘러가야만 해라는 가짜 삶의 시나리오를 찢어버리고 지금 내 눈앞에 주어지는 있는 그대로의 펄떡이는 삶의 물결에 기꺼이 몸을 맡기는 용기입니다. 잔뜩 힘을 주고 꽉 쥐었던 손을 스르르 놓을 때 비로소 그 빈 공간을 통해 우주가 당신의 삶으로 숨을 쉬며 들어올 수 있습니다.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출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것. 그것은 내가 원하던 방식이 아닐지는 몰라도 나에게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삶이 스스로 길을 찾아간다는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이 강렬한 메시지가 오늘 하루 종일 무언가를 최적화하느라 팽팽하게 긴장해 있던 당신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냈기를 바랍니다. 이 심도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대화에 함께하신 당신이 일상으로 돌아가 조용히 실험해 볼 수 있는 도발적인 생각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생각일지 궁금하네요. 만약 매일매일 내 삶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최적화하려는 우리의 이 모든 피나는 노력들이 사실은 그저 불확실성이라는 자연의 법칙에 대한 공포를 필사적으로 숨기기 위한 방어기제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환상이라는 거군요. 당장 오늘 하루만이라도 당신의 성과를 측정하는 어떤 수치도 보지 않고 평가를 멈추며 당장 답이 나오지 않는 껄끄러운 문제들을 억지로 풀지 않고 그대로 놔둔다면 과연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세상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까요? 아니면 짓눌려 있던 숨통이 트이면서 마침내 온전히 존재할 수 있는 경이로운 빈 공간을 발견하게 될까요? 삶을 놔두는 용기를 시험해 보는 거네요. 오늘과 나눈 이 지식의 조각들이 당신의 꽉 막힌 일상에 시원한 바람을 불어넣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통제라는 무거운 갑옷을 조금만 벗어던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삶의 파도를 타보시기를 응원합니다. 항상 깊이 있는 호기심으로 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진진한 탐구거리로 돌아오겠습니다.